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중 한 분으로 꼽히는데요.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연합뉴스 TV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만 요즘 그러기 쉽지 않은 정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변론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직접 비상계엄의 정당성,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참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탄핵 반복 예.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이해를 하는 게 제가 15년 전에 시장직을 사퇴할 때 예. 직접적인 계기는 무상급식이 원인이었습니다만 그 바탕에는 그때는 여소야대가 9대1이었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예.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제가 제 철학과 다른 일은 조례를 만들어서 강요해서 하게 하고 그때 예산도 지금처럼 꼭 필요한 예산들 다 시의회에서 깎였었거든요. 이제 결국 그 무력감 때문에 내가 식물시장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사퇴에 이르게 된 게 바탕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어저께 그 쭉 최후 진술 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그 공감되는 부분도 꽤 있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다만 선택하신 수단이 무모하고 좀 무리스러운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죠. 또 그 바람에 지금 국내외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사실 국민들께는 많은 걱정을 끼쳐 주셨는데 예. 어쨌든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결정이 나도 여야 또 어느 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시라도 다 헌재 결정 이후에는 좀 화합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 시장께서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런 서울시장의 경험은 공공재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였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공공재라는 말씀을 쓴 것은 제가 한 거에 비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장을 이제 4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공인으로서의 또 행정을 하는 데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쌓여 있는데 그것은 오롯이 어떤 사적 목적보다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드린 표현이고요. 조기 대선 가능성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헌재 결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결정이 나오고 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재의 시간이 남아 있고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권 내에서 시장님이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시장님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이 마음을 굳히신 건지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결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고민이 아직 끝날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제 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발언들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다 다를 수 있죠, 생각이. 예. 어쨌든 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미리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른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오세훈 시장님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해명을 해왔음에도 명태균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아무리 뭐 그 사기꾼이 능해도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식당 이름만 얘기를 합니다. 뭐 중국집 같다, 뭐 청국장집 같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줄기리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신데요. 그 1월 그때 보궐선거가 21년도에 치러졌잖아요. 예.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냈어요. 저를 만났다고 하는 대부분의 날짜는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분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끊어내기 전에 주로 만났다는 겁니다. 끊어내기 전에 만난 거를 뭐 몇 번씩 튀어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일반 국민들께는 이제 그게 많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아침 마침 뭐 언론이 말씀드려도 괜찮죠. 뭐 한국일보가 예. 아주 크게 썼더라고요. 그 시기를 전후해서부터 당과 거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은 캠프, 저희 캠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캠프는 그 경선을 준비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 명태균 주장에 의하면 그때 저희한테 도움을 줬다는 건데 그때 이미 모든 자료가 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게 최근 언론 몇 군데 보도에서 다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명태균 쪽에서 나온 자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 흠집내기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모든 자료를 다 놓고 보면 스스로 저한테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지만 스스로 저하고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나세요?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도 모른다. 그 예.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저희가 그분하고 거래를 끊고 안 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백한 모양새거든요.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사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한국일보의 보도도 그렇지만 남상권 변호사가 그제 했던 언론과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오세훈 당시 후보 캠프가 아닌 당 지도부와의 연락 내역들 소위 이제 황금폰에서 나온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시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 벌써 한두 달, 두 달 돼서 다 잊으셨을 텐데 그때 민주당의 염태영 의원이 뭐 카톡 뭐 10개가 있다. 저하고 명태균 간에 예. 뭐 통화한 게 있다.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밝혀라.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밝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실제로 그 되짚어 보면 그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라는 게 저희한테 안 오고 당으로 갔다는 게 정황상 밝혀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셨던 김종인 어르신 예. 그분은 그때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필요 없다. 3자 대결해도 이긴다. 민주당 후보 저 안철수 이렇게 3자 대결해도 이긴다. 그러니 네. 단일화하지 마라. 이게 저한테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저도 승리할 네. 확률이. 근데 계속 어르신이 말리시는 거예요. 그 미스터리가 요즘에 이 자료를 보고 풀린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공표 여론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3자 대결해도 이긴다고 자꾸 자료를 당에다가 여의도 연구소에 또 김종인 어르신께 갖다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예.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료가 저희 캠프로 안 오고 당으로 다 갔다는 게 이게 정황상
당시 보도로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대선은 중도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정치인의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보, 쭉 쌓아왔던 그분의 어떤 말과 이력, 행동? 예. 말보다는 행동이죠. 예, 행동이요. 예. 뭐 본인이 중도 우파다 이야기하는 건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아 보인다, 옳다라고 인정한 셈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 탄핵 정국과 더불어서 여권에서도 갈리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하거나 화합하거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예. 이게 뭐 중도에 있는 분들이다, 우리 당 핵심 지지층이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민 전체의 국민민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우파라고 주장을 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동, 다시 말해서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이잖아요. 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다운 법안을 계속 대선 전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박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멀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도층의 개념을 특정 정파에 기울지 않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우리 정치 고관여층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치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예.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지만 묵묵히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을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분들은 평소에는 정치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지만 또 대선 때는 투표장으로 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하고 입법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스탠스로 우리 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이런 흐름 때문일지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최근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SNS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시면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올리셨는데 상속세 개편 방향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유산 취득세 형식, 다시 말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세금 면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예. 국민 편에서 보면 일단 큰 틀에서의 그런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일괄공제다, 배우자 공제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자녀 공제, 손자녀 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자녀 공제나 자녀 공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그 고령화된 어르신들께 귀속된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투자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경제가 오랫동안 이 어려웠던 일본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이 오히려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아들, 딸에게 혹은 손자녀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눠줄 수 있도록 제도를 촉진하게 되면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공제 제도를 상속이나 증여, 공제 제도를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리자.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금액 배우자 공제의 금액의 버금가게 자녀 공제와 손자녀 공제를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좀 미온적인 상황에서 이 개헌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압박해야죠. 네. 아마 국민의힘 후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라도 유력한 사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외교안보만 대통령에게 놓아두고 대부분의 권한을 내체에 관한 권한을 지금은 뭐 책임 총리에게 넘기자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서 예. 광역화된 지자체장들에게 넘겨서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까지를 넘겨서 그 지방이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 경북 또 뭐 호남권, 충청권 묶어서요. 예. 이렇게 자체적인 발전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그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요. 저는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드는데 예. 네. 우리가 싱가포르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경쟁을 하니까요. 국내적으로도 경쟁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을 하니까요. 또 우리는 발전해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기재부가 틀어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주는 형식의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뭐 25만 원 내려오면 나눠주겠다 이런데 여론의 지지가 높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 모델을 각자 가지고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생산적인 데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지 않은 게 이게 단순히 행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소득 10만 달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제안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 말씀을? 예, 요즘 이제 전국도 그렇고 네. 어려워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내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이후에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고 또 국외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관세 정책이 우리 산업을 굉장히 옥죄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3, 4월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과 보조를 맞추어서 어제 이창용 총재 이자율 좀 인하했는데요. 이런 금융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적극 호응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